히샬리송과 메가의 극적인 골로 양팀의 희비가 반복됐지만 경기 막판의 극장골만으로는 이 경기를 모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모림과 프랭크가 서로를 어떻게 공략하려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드러난 의도를 제 나름대로 해석해보겠습니다. 맨유는 후방에서부터 세밀한 빌드업보다는 평소처럼 롱볼을 활용해 세컨볼을 따내려는 세팅을 가져갑니다. 최대한 높은 위치에서 공을 소유하려는 의도가 보였죠. 은베모가 가장 전방에 쿠냐가 그 아래에 위치했고 도르구까지 안쪽으로 좁히며 세컨볼을 노리는 구조를 취합니다. 하지만 토트넘 역시 중앙을 강하게 좁히며 이에 대응합니다. 히샬리송을 비롯한 여러 선수가 경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오히려 토트넘의 역습을 이어가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번 경기의 핵심 포인트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오픈 플레이에서 드러난 그들의 접근 방식입니다. 간혹 포메이션을 단순히 숫자 노름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형태끼리 맞부딪힐 때 생기는 기본적인 구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론적으로 3-2-4-1은 4-2-3-1 블록을 공략하기에 적합한 구조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맨시티가 레알 마드리드를 4-0으로 꺾었던 경기에서 그 강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드리와 스톤스가 모드리치를 상대로 수적 우위를 점합니다. 양쪽에 위치한 호드리고와 비니시우스가 적절하게 개입하지 못했죠. 그 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레알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오늘 맨유의 배치도 이와 유사했습니다. 시몬스는 모드리치처럼 수적 열세에 놓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맨유의 전방 3명은 높은 위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빈번하게 아래로 내려와 피벗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때 풀백의 이를 막기 위해 좁히면 언제든 뒷공간으로 침투할 수 있는 윙백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솔루션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히샬리송과 존슨이 안쪽으로 좁혀 중앙 차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볼을 오히려 스토퍼 쪽으로 유도해 블록 전체가 이동합니다. 측면을 에어싸며 압박하는 방식이 기본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블록 전체가 지속적으로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시몬스의 커버 타이밍이 조금만 늦어도 공간이 쉽게 열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 전방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풀백 또는 센터백이 깊게 끌려나가 수비 균열이 생기기 쉬웠죠. 이 점은 브루노의 침투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펜스가 디알로를 막기 위해 깊게 끌려나오자 로메로와 반더벤도 함께 끌려나가면서 브루노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허용하고 말았죠. 따라서 토트넘은 조금 다른 접근을 선택합니다. 빌드업의 중심인 브루노를 시몬스가 주로 마크합니다. 콜로 무아니는 카세미르를 수비 그림자에 두며 전방의 위치를 잡았죠. 팔리냐는 은벤모를 맨마킹하며 상황에 따라 언제든 후방까지 내려갈 준비를 합니다. 이는 은벤모 도르구 라인이 오른쪽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포로가 깊게 끌려갈 때 팔리냐가 하프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 로메로 대신 측면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팔리냐가 자리를 자주 이탈했기 때문에 사르는 내려오는 쿠냐를 견제하거나 중앙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히샬리송은 디알로를 수비 그림자에 두며 견제했고 스펜스와 반더벤이 상황에 따라 대응했습니다. 즉 토트넘은 이러한 구조를 통해 맨유의 공격을 제어하려 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를 봤지만 간헐적으로 공간이 열리는 장면들이 나타났습니다. 캡처 장면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몬스는 카세미루가 아닌 브루노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무아니는 카세미루의 경로를 차단한 상태에서 압박할 타이밍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르는 쿠냐를, 팔리냐는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해 은베모를 견제합니다. 히샬리송 역시 하프 공간에 위치해 디알로로 향하는 루트를 미리 의식합니다. 이처럼 각자 위치를 잡은 뒤에는 시몬스와 무아니가 압력을 가하기 위해 언제든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도 유사합니다. 이번에는 쿠냐가 깊게 내려왔기 때문에 팔리냐와 사르가 중앙 차단에 집중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무아니의 수비 그림자와 사르의 압박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중앙 패스를 허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카세미루는 아무런 견제 없이 방향을 전환했고 원하는 공간으로 패스를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장면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중원에서의 수비 배치는 역시 동일합니다. 하지만 카세미루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가 언제든 빌드업의 출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볼이 측면으로 전개될 때 토트넘 선수 중 누구도 그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구도가 그대로 나온 상황입니다. 패스가 측면으로 빠르게 이어지며 마즈라우의 크로스로 마무리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공간 허용은 자연스럽게 측면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지표에서 드러나듯 왼쪽 측면이 주요 공략 루트였습니다. 여기서 도르고의 공간 활용 능력과 침투 타이밍이 돋보였습니다. 은베모가 팔리냐를 측면으로 끌어내면 도르고는 그 틈을 이용해 쿠냐에게 연결합니다. 빠른 언더래핑으로 상대 약점을 공략하죠. 또한 3자 연결을 통해 정확한 침투 타이밍을 잡아냅니다. 로메로의 옐로 카드를 이끌어내는 장면도 나오죠. 은베모가 내려와 포로를 유인할 때는 브루노의 패스를 미리 읽고 빠르게 침투하는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그의 활약은 맨유 왼쪽 공격의 핵심 역할로 이어졌죠. 반면 왼쪽에 비해 오른쪽 공격 빈도는 다소 낮았습니다. 하지만 선제골은 오른쪽인 디알로의 발끝에서 시작되었죠. 마즈라위의 오버래핑으로 인해 스펜스가 디알로에게 강하게 붙지 못합니다. 그는 왼발 크로스 각을 확보할 수 있었죠.
있었죠. 이때 은배모는 순간적으로 포로의 시야 바깥으로 움직입니다. 포로는 공을 경합하지 못하고 몸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장면은 은배모의 헤딩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토트넘이 볼을 소유했을 때 어떤 상황이 전개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맨유와 마찬가지로 후방에서 3위 형태를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포로가 안쪽으로 좁히며 3백 라인을 형성합니다. 토트넘 역시 3위 사이에 가까운 구조였지만 스펜스가 비교적 낮게 위치하면서 비대칭 형태에 가까웠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자연스럽게 맨유 수비진이 1대1로 대응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10번인 시몬스는 루크쇼의 강한 맨마킹을 받았습니다. 그는 최근 피지컬이 강한 상대를 맞아 좁은 공간에서 전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상대 압박이 덜한 측면으로 이동해 공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움직임은 존슨이 깊은 위치에서 도루고를 묶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시몬스는 은배모 뒤쪽 혹은 바깥쪽에서 볼을 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루크쇼는 그를 편하게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루크쇼가 비운 공간을 다른 선수들이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맨유의 전방 압박 라인이 안정적으로 형성돼 있었기에 토트넘이 쉽게 볼을 전진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몬스는 상대 진영을 향해 고개를 들 기회가 적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치 변화를 시도합니다. 시몬스가 중앙으로 이동하고 동시에 무한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종종 나왔습니다. 이 패턴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한이가 벽을 세워 루크쇼의 진입을 막고 시몬스가 그 사이 공간에서 볼을 받는 형태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이 구도가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시몬스와 무한이가 단순히 위치만 바꾸는 수준에 그쳤죠. 루크쇼가 빠르게 따라붙으면서 맥과이어까지 무한이를 커버해 자연스러운 수비 스위칭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토트넘의 위치 변화는 전방뿐 아니라 후방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맨유는 강한 압박보다는 라인을 구축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따라서 후방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구도 형성이 가능했죠. 프랭크는 오른쪽 공격 비중을 높이기 위해 포로의 전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합니다. 피벗인 팔리냐가 스토퍼 자리로 내려오며 포로가 더 높이 전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 연결고리는 일시적으로 사라집니다. 대신 측면에 과부하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존슨은 안쪽으로 이동해 도루고를 묶어냅니다. 은배모는 2명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그는 더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장면에서 팔리냐는 오른쪽 스토퍼 자리에 위치합니다. 중앙에는 사르 외에는 아무도 없지만 애초에 이 세팅 자체가 측면 공략을 위한 구조였습니다. 존슨이 더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도루고는 쉽게 측면으로 나갈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은배모는 더 깊게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포로는 전진한 상태에서 크로스까지 연결할 수 있었죠. 이처럼 팔리냐는 종종 포로의 위치를 대신 맡으며 그에게 더 큰 자유와 전진권을 부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공격 시도를 이어갔음에도 토트넘은 크로스 실수가 반복됩니다. 이에 프랭크는 전반 내내 활용하지 못한 왼쪽 측면을 살리기 위해 1대1 돌파가 가능한 오도베르를 투입합니다. 동시에 왼쪽 풀백을 적극적으로 인버팅시켜 덜리어트를 중앙에 묶어냅니다. 오도베르가 보다 자유롭게 1대1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심지어 포로까지 중앙으로 좁히며 동점골을 위해 전방에 많은 선수를 배치합니다. 하지만 풀백들의 높은 위치는 반대급부로 측면의 넓은 공간을 내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 틈을 세슈코가 공략하려 했지만 그가 혼자서 마무리하기엔 부담이 컸습니다. 결국 프랭크는 변화를 위해 마티스텔을 투입합니다. 텔과 오도베르는 모두 침투와 볼음반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입니다. 지친 맨유 수비를 상대로 속도를 이용해 균형을 흔들기에 적합합니다. 이 두 선수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자 맨유는 라인을 아래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곧 실점 위험 확률을 높이는 구도가 형성됩니다. 특히 수비 앞선을 보호해야 할 선수들이 속도를 제때 따라가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텔의 동점골 장면에서 나왔습니다. 맨유가 볼을 소유하던 상황에서 오도베르는 라인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때 브루노는 우가르테 옆에서 균형을 맞추기보다 평소처럼 공격적인 움직임을 취합니다. 따라서 볼을 잃을 경우 중앙 우가르테 혼자 지켜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실제로 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도베르가 중앙에서 드리블할 공간을 확보했고 속도로 우가르테를 제치며 측면으로 전환합니다. 이에 맨유 수비 라인은 급격히 골문 앞까지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우도기가 크로스를 올릴 때 브루노는 이미 전방에 있었기 때문에 수비 앞 공간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텔이 몸을 열며 적합한 슈팅 자세를 잡을 수 있었죠. 브루노는 뒤늦게 복귀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덜리에트 역시 그의 움직임을 제어하지 못했죠. 결국 이 장면은 토트넘의 동점골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히샬리송과 덜리에트의 골이 터지면서 프랭크와 아모림의 맞대결은 무승부로 끝납니다. 이 경기에 대한 여러분의 전술적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